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은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오늘도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파에 눈까지 내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폭설이 내리면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고 또 이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한파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까요?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강추위가 언제쯤 물러가려나 많이들 기다려지시죠? 오늘까지는 한파에 잘 견뎌주셔야 합니다. 기상정보 더욱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량이 많아집니다. 제주 산지는 3에서 8cm, 제주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어제 제주에는 많은 양의 눈으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항공 운항 여부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13도, 강릉과 대구는 영하 10도, 부산은 영하 9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의 한파특보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중무장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강릉과 대전, 대구가 1도, 부산은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에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추위는 여전하니까요. 종일 중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강추위의 건조함까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의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피부 보습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또다시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면서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수돗물은 하루 전에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순물이 가라앉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습기와 코의 거리는 코의 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소한 2m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하면 집안 곳곳에 습기가 생기겠죠.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환기는 매우 중요하고요. 세제보다는 식초나 소다, 소금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물통을 세척해야 합니다. 시간당 분무량은 400cc가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가습기 사용하시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주부들께서 특히 귀 기울여야 할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한파와 폭설이 내리면서 지금 비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동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주부님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월동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2주일 새에 6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왜 느닷없이 이렇게 월동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한파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에 참 뜻하지 않게 몰아닥친 이 한파와 폭설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 월동무 시장의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거의 80%, 90% 가까이. 요즘은 이제 100% 가까이를 월동무는 제주도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뜻하니까. 예, 따뜻하고 이제 최근에 전남, 해남과 제주도, 전남, 해남이 한 10%, 2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제주도 쪽에서 워낙 또 사람들도 많이고 자본이 몰리면서 거의 월동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바로 이 제주 지역에 참 한파가 몰아닥쳤고 그렇게 되면서 월동무 농사가 다 지금 망치게 되는 그런 사연이 됐고 결과적으로 수급에 따른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이미 월동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개당 한 1,500원, 1,600원 하던 것이 2,000원대 선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저 가격이 아마 이번 주말 가보시면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더 또 포인트는 주부님들이 이게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품질이 바람물하고 하죠. 바람이 숭숭숭 들어간 이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폭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도 지금 거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비닐하우스도 전력을 막 떼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로. 그렇죠. 네. 떼도 이 한파가 너무 세니까 비닐하우스 안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무, 뭐 오이, 애호박 같은 농사까지도 다 망치게 되면서 지금 월동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과채료 가격이 다 튀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연재해다 보니까 어떻게 예.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피해네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른 피해들도 보니까 정전 사고도 있었고 또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항 활주로가 네. 폐쇄되기도 했었네요. 예. 이게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이런 폭설이라든가 이런 이상 한파를 과거에 많이 겪어보지 아마 전혀 겪어보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도 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한파가 오니까 정전 같은 것도 속출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뭐 한 3천여 가구에 2,8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가지고 몇 분간 중단되기도 했고 전력이. 지금 문제가 제주공항입니다. 지금 제주공항은 저런 폭설에 대한 대비가 실은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저런 적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눈만 왔다 하면 거의 일단 공항 폐쇄예요. 최근에도 보면 3시간, 뭐 하루 이틀 이제 계속해서 폐쇄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다시 이제 임시 활주로도 확보를 하고 수송 대수도 늘리면서 또 해결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지금부터는 이제 제주도도 저런 눈에 대한 폭설에 대한 대비 시스템도 해야겠네요. 갖춰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까지 제주 지역에 눈이 더 쌓일 거라는 네. 그런 예보가 있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네, 특히 이제 도로입니다. 네. 이 아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느끼시지만은 눈이 왔다 그러면 이미 깨끗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폭설이 내리면 눈 같은 도로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당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신 이 고생을 좀 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연이은 폭설, 한파에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지역이 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부푼 꿈을 꾸었을 농가에 피해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어제 오후 강원도 강릉 묵호항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특별한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무려 1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배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망경봉 92호가 강릉 묵호항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 한 4시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망경봉 92호에는 이번에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에 관련한 예술단, 뭐 관현악단들이 함께 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게 될 인력은 한 400명인데 이번에 입항한 망경봉호에 탄 분들은 한 14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16년 만에 다시 왔느냐? 기억을 더듬어 올라보면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선수단이 내려왔을 때요. 이제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 국민들과의 접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북쪽에서 낸 아이디어가 저 망경봉 92호를 띄워서 저기에서 숙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 선수단은 이제 진천 선수촌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인근 근처에 오게 되지만 예술단 같은 경우에 가령 이번에 온 삼지연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 호텔을 아니고 바로 저 배에서 또 한 번 묵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최초의 좀 이 망경봉 92호에 대한 논란은 뭐였냐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5.24 제재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광재 피살 사건 때문에 네네. 북한의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라는 제재 조치를 두고 있는데 저 망경봉 92호는 엄연하게 북한 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5.24 제재 조치는 뭐냐? 여기에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제외 사항, 유예 사항으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됐던 게 유엔 제재입니다. 현재 유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선박을 그 어느 항구에도 정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술단이라는 민간인이 타 있는 게 완벽하게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엔 제재도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전격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로 입항을 하면서 우리 호텔 쪽에 거액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북한의 힘겨루기, 뭐 주도권 잡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 예술단, 뭐 응원단 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인제 스피디움 호텔이라는
아니면은 이제 개인 뭐 개별적인 사적 호텔에 묵기로 거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말을 바꿔서 이 만경보고 90여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아마도 뭐 북한이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거다. 뭐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 뭐 이런 거를 하나를 표출하기 위한 뜻인가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 해당 호텔 인제 스피디움은 완전히 지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예술단, 응원단, 태권 선수단, 기자단까지 합쳐서 거의 한 400명 정도를 예약을 잡아놓고 뭐 방도 다 블로킹을 해놓고 식사도 준비해놓고 또 뭐 직원들도 더 뽑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놨는데 이제 완전히 텅텅 비게 됐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국은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추후 돌아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객관적으로 좀 뽑아내는 하루에 이 호텔에 입을 손실을 좀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가 보여집니다. 숙박비가 한 800만 원 정도에 네. 뭐 인건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제 900만 원 정도를 포함을 해서 매일마다 뭐 1,700만 원. 그럼 뭐 동계 스포츠 대회 내내 뭐 이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손실 규모가 파악이 될 텐데 과연 이 손실액을 다 보상받을지 또 당국은 또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이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한 이 손실액은 이제 최소 비용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모쪼록 이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이번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입니다. 냉동 탑차를 개조해서 사용하다가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어제 오전에 이 전북 임실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70대, 80대 노부부가 냉동 탑차 안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내부를 열어봤더니 이 냉동 탑차가 황토방으로 이렇게 개조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황토방으로 개조된 곳에 두 노부부가 누워 있었고 이제 사망한 이제 그런 이제 시신을 일단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 사건 개요는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뭐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황토방 개조 도중에 잘못된 가스가 새어나서 뭐 네. 사고사인지 그 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혹시 타살의 흔적이나 가능성 같은 것도 있었나요? 1차 경찰 발표에 따르면 타살의 흔적은 일단은 없고요. 예. 자살의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까지 뭐 통화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닥은 사고사 정도인데 뭐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면 여러분께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바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토픽을 전해드릴 텐데 인기 신혼여행지인 몰디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지금 검색어 1위도 네. 아마 몰디브일 것 같고요. 어제 1위도 거의 몰디브였고 그제 밤도 실은 몰디브가 웬만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몰디브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 몰디브 내에 이 정치 투쟁, 정치 권력 투쟁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현재 대통령이 야민 대통령이거든요. 네. 이 야민 대통령이 어떤 독재 집권을 위해서 그동안에 있는 뭐 야당 인사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펼쳐진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몰디브가 꽤 오랜 기간 뭐 독재 정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2015년, 16년 잠깐 한번 뭐 민주화 항쟁들이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도 나왔고 그때 이제 야당이 집권하게 됐는데 이후 이제 야민이 다시 집권하면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제재를 받았던 야권 인사 또 이복형인 전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켜라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대법원장 그다음에 전 대통령 이복형인 전 대통령 다 뭐 체포하고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뭐 특별한 영장 없이도 국민들을 체포하고 감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몰디브 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몰디브가 우리나라 인기 여행지로 꼽히다 보니까 몰디브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네. 혹시나 현재 몰디브에 계신 분들의 안전은 어떨지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근데 참 이게 국가 비상사태인데요. 참 역설적인 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조용합니다. 심지어 몰디브 관광청에서는 예. 우리가 관광객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뭐 급격한 여행 취소라든가 이런 동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근데 몰디브 같은 경우에 신혼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들 굉장히 가잖아요. 많거든요. 네. 가족여행으로 몰디브 간다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문데 그렇기 때문에 예약 집계나 취소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디브 여행객들의 동요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몰디브 쪽에서 몰디브 관광청 쪽에서 막 적극적으로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봤더니 몰디브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 그러니까 여행 유의 지역으로까지만 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면 뭐 2단계, 3단계까지 갔을 텐데 여행 유의 지역까지만으로 우리 외교부가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 상황인데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신혼여행 가실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상황들 조심하셔야죠. 외신들 계속 보시는 네. 것도 나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몰디브 입장에서야 자기들 수입원인데 관광으로 먹고 사니까. 네. 수입원인데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조심해야죠. 예, 정보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만 역시 많이 찾고 있는 인기 관광 지역인데 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밤중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네요. 네, 지난주에 있었고 어젯밤에 상당히 큰 지진입니다. 진도 6.4의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 속에 잠깐 보실 수 있지만 호텔이 완전히 붕괴되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쓰러졌네요. 그런 사연도 있어서요. 현재 최소 2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저 안에도 지금 많이 갇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부의 화롄 지역이기도 한데 일단은 계속해서 좀 여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 대만 화롄 지역은 우리가 불의 골이라고 해서 환태평양 지진대에 정확히 걸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지진, 이번에 6.4의 지진이 실은 여진인지 아니면 차후에 더 큰 지진이 올 거에 앞선 이 먼저 나온 지진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는 가운데 저렇게 뜻하지 않은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정말 이 지진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더 네.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대형마트 규제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유통산업법 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예 우리가 법으로 이런 마트뿐만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 특히 지금까지의 규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한 대형 상점에서만 이제 정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준도 좀 낮추게 되면서 아예 입법사항으로 이 마트에 대한 이제 규제를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영업시간도 오전 10시에서 12시, 또 매달 의무휴업은 무조건 이틀은 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다가 꽝꽝꽝 못을 네. 받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 크기도 그동안에 저기에서 좀 벗어났던, 그러니까 중대형들, 뭐 이마트라든가 다이소라든가 아니 그 이케아라든가 네, 다이소라든가 네, 네. 좀 애매한 곳들도 있었는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요. 실질적으로 이 한 연구기관의 연구소에 따르면은 저런 규제가 시행되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유통시장에서 한 2조 원 넘는 2조 2,500억, 5천억 정도의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또 이런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법이 시행이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와 치열한 좀 논쟁이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정말로 이제 마트 규제가 법으로 입법화에 되게 된다면 실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다. 그래서 대략 많게는 3만 명 정도의 고용 감소에 악영향이 나올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반대편,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또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고용 감소가 또 이쪽에 있는 고용 창출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면만 바라보면 안 된다. 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이 청년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다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네. 하실 텐데요. 어디는 보니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아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이 예.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 네. 미국 다우지수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원래 모습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아시아 증시가 또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요.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식시장이 갑작스러운 급락,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4%, 5%가 빠지는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패닉 양상을 보였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이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뉴욕 증시를 보면 네.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 3%대 반등에 나오게 됐는데 과연 이 미국 시장의 반등이 오늘 국내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네. 미국이 올랐다고 우리가 또 바로 오를지 아닐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보면서 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는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주식시장 폭락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네. 바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 지금 기준금리는 안 올리고 있지만, 즉 정책적으로는 금리를 붙잡고 있지만은요, 시중금리가 막 무섭도록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국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를 시장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튀어오르게 되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경색되죠. 예, 그래서 네. 일단 순매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일단 오늘 하루 지금 보시면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입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플러스를 보면서 오늘 일단은 좀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단 하루에 일희일비는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걱정되고 있는 이 금리 상승, 금리 급등이라는 재료가 과연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 올 한 해 계속 지속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속에는 은행 창구 모습 나오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많게는 또 5%가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재테크의 큰 하도 올 한 해는 바로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워낙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그 금리의 변동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주시하시고 네.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네. 전해주시죠. 요즘 뭐 북극 한파 아닙니까? 그래서 예. 방한용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디어 방한용품, 또 이색 방한용품도 상당히 많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창문에 붙여진 뽁뽁이가 막을 수 없는 강추위. 이렇게 구석구석 스프레이를 뿌린 뒤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만 줘도 스며드는 찬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동파도 많이 되고 해서 인터넷으로 단열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뽁뽁이보다 더 따뜻한 것 같고 수도관이나 계량기 파이프에 감으면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는 동파 방지 테이프도 인기. 극심한 한파가 지속되자 추위를 막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정집뿐 아니라 이렇게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 보온기도 인기입니다. 인형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USB를 꽂으면 발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 한 달간 그 집안의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뿌리는 단열재나 방풍 비닐, 그리고 열반사 단열재와 같은 이색 단열용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파 특수를 겨냥한 이색 상품들이 맹추위를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5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연예가의 소식을 다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효성 연예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은 매번 두 미녀 기자가 나오시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연예계의 어떤 스타가 맑은 날씨를 맞이했고 또 어떤 스타에게 먹구름이 끼었는지 연예계의 온도를 날씨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언어 최정 씨가 먼저 간략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오늘도 맑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맑은 소식인데요. 네, 얼마 전 열애를 알렸던 배우 임지연 씨 소식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드라마 사랑과 전쟁으로 일명
국민 불륜녀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민지영 씨의 결혼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씨의 최근 근황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짙은 먹구름 같은 안타까운 결별 소식을 전할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국경을 넘은 한중 커플 송승헌, 유혁휘 커플의 결별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최근 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짓고 이혼 소식을 전한 배우 정가은 씨 소식입니다. 네, 정가은 씨 소식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구름이라서 그런지 유혁비 씨 얼굴은 굉장히 우중충하게 좀 어두운 그러네요. 색깔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흐림 소식부터 아까 최혜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가은 씨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돈 씨와 함께 일상 공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끌었던 정가은 씨.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이혼을 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혼 후에 심경 고백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정영돈 씨랑 출연했던 게 직장생활 백서, 막 일상생활 맞아요, 백서식으로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길 바랬는데 결혼한 게 2016년 1월이었어요. 이제 네. 만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동갑내기랑 결혼을 했었는데 사실 그리고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출산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정가은 씨가 전혀 숨기지 않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혼수였던 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이도 딸도 굉장히 그 지극정성 키우는 모습 SNS에 공개를 했었고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 또 어렵게도 이혼을 했고 아이는 그 육아는 정가은 씨가 맡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정가은 씨 이미지가 좋아서 그랬는지 솔직한 모습에 많은 이 대중의 누리꾼들이 정말 응원의 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정말 응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응원을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가은 씨가 이제 마음이 뭉클했던 거죠. 그래서 SNS에 신경 글을 올렸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또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응원과 격려를 받을지 몰랐다.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살겠다.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기부문화 그 생방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였어요. 네. 역시나 또 좋은 일에 나서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 이어간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응원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가은 씨가 저도 그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그 방금 전에 뭐 기부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무슨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그걸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 돕고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한 그런 맞습니다. 배우인데 참 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워킹맘으로 거듭날 정가은 씨의 활동 저희도 기대해 보겠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승헌, 유혁비 커플의 결별 소식인데요. 최근에 결별 후에 처음으로 유혁비 씨가 SNS 활동을 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기대가 됐던 한중 커플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결별 후에 이렇게 SNS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의 주목을 그러네요.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 둘의 역사를 조금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지난 2015년이죠. 한중 합작 영화 제3의 사랑에서 만나서 2016년 8월에 연인 사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간의 열애를 했는데 종지부를 찍었죠. 지난달에 결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송승헌 측은 일단 쉼없이 계속 일을 해왔고 유혁비 씨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바쁜 스케줄 탓에 몸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됐다라고 정황을 좀 밝혔는데요. 또 그 유혁비 씨 측도 중국에서 또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의 결별은 공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중국 언론 그리고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결별 소식이 전해졌을 때 포털 사이트, 중국 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계속 실시간 검색어로 두 사람의 결별이라는 단어가 뜨면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결별 이후에 유혁비 씨가 SNS를 통해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 1월 31일인데요. SNS에 눈이 내리네, 나갔다가 진흙이 묻었어. 내리는 눈은 감상해야지라는 글과 함께 이렇게 좀 감성적인 사진을 게시를 해서 눈에 띄었고요. 또 지난 5일에도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사진이었어요. 성령과의 친분을 인증하는 사진이었는데 이렇게요. 아유, 보면 뭐 장난스럽게 좀 그렇죠. 찍었네요. 굉장히
따거라는 그러네요. 뭐 사람들이 그럴 글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는데 예. 성룡 선배님에게 선물을 받았다.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다라면서 이렇게 밝은 사진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마음을 또 놓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뭐 저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지금 심경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라든지 그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네. 심경이 어떤지 조금은 그 예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이제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보니까 눈이 내리네 네. 나갔다가 진흙 묻었어 이러니까 그 항상 눈이 내리는데 이 글을 왜 썼을까부터 해가지고 진흙 묻었다고 하니까 아 이런 사소한 거에도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좀 이렇게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밝은 사진을 보면 아 또 괜찮은가 보네 뭐 이렇게 또 위안을 삼기도 하고 네. 사진으로 뭐 이런 추측을 것들이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팬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송승헌 씨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송송 커플이라고 해서 국내 아주 유명한 스타 커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유 커플도 우리가 기대를 해봤었는데 사실은 네. 그게 이제 깨져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 외에 한중 커플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유 커플은 이렇게 네. 별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예.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 한중 커플도 있고요. 네. 또 결혼이 기대가 되는 한중 커플도 있습니다. 먼저 부부를 말씀드리면 결혼조화라고 결혼 좋아. 결혼 좋아. 이거 지금 라는-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남성들의 입에는 네. 결혼 좋아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추자현, 우효광 부부입니다. 추 커플. 그렇습니다. 아. 추자현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국민 아내로 등극할 만큼 굉장히 네. 인기가 많고요. 우효광 씨는 또 반대로 한국에서 와 남편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우효광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다른 커플 그리고 채림, 가오지치 커플이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도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보면요. 중국 여성과 한국 남자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만남이 이렇게 또 한중 간의 커플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게 주진모 씨, 장리 커플입니다. 예. 이 두 사람도 역시 중국 드라마를 통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요. 뭐 남들이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주진모 씨, 장리 커플은 이제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또 기대가 되지만 채림 씨하고 가오즈찌 씨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 커플처럼 또 그 국내 어떤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사실 채림 씨의 소식을 우리가 많이 네.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더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맑은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분은요, 저희가 조금 전에 결별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송승헌 씨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영화 인간 중독으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임지연 씨입니다. 아, 저도 이 네. 영화를 굉장히 보셨죠? 잘 보고 참 네. 매력적인 배우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렇죠. 사실 신인 배우였는데 네. 굉장히 연기력도 좋았고 네. 얼굴이 참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도 불어라 미풍아 드라마에서 손호주 씨랑 또 이게 탈북녀 역할이었는데 네. 이때 또 굉장히 연기력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잘 지내온다 싶었는데 이번에 열애 소식까지 전했는데 그러니까요. 임지연 씨가 이제 조금 데뷔가 늦어서 벌써 29이고 아, 예. 남자친구가 2살 연상 31살인데 이육 씨라고. 어떤 분이 이분은 이육? W재단 아시죠? 숫자가 들어가네요. 네. 지금 W재단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 기후 난민들을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재단의 이사장인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인으로 친구처럼 이렇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는데 네. 참 대단한 게 마스크 막 네. 이런 거 쓰지 않고 국내 데이트는 물론 얼마 전에 당당하게. 네 싱가포르도 다녀왔어요. 네 그런 모습이 이번에 포착이 되면서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그 데이트하는 그 장면이 맞습니다. 너무 달달하죠. 지금 보통 아이고. 연인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이 길거리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마까지 대고 막. 네 인간 중독이 그 여배우가 인간 중독의 여배우가 사랑 중독에 빠졌습니다. 네. 야, 보통 저렇게 같이 다니면은 네. 사실은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쵸. 아닌 것처럼 네. 걷는 네. 게 일상적인데 뭐 숨길 딱 수가 붙어가지고 없었나 봅니다. 모자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당당한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연인 거죠, 뭐.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오작교 역할을 한 중요한 분이 계셨다고요.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배우 백성현 씨가 맡았습니다. 백성현 씨? 네, 백성현 씨가 연예인 축구단을 통해서 축구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축구단과 또 이육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W재단 이렇게 함께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있었는데 여기에 백성현 씨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지연 씨의 남자친구인 이육 씨,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는 남자친구가 아니었지만요. 네. 이육 씨와 인연을 맺게 됐고 또 임지연 씨랑은 과거에 드라마에 같이 출연하면서 백성현 씨와 인연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백성현 씨가 있음으로 해서 임지연 씨와 이육 씨가 백성현 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 둘의 오작교 역할한 백성현 씨가 지난 1월 2일에 해양경찰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아이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지금 자기 군대 들어가게 본인은 군생활을 됐는데.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입대하기 전에 이육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사진과 그 글귀를 하나 남깁니다.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남겼어요? 했냐면요. 일생일대의 은인 백성현이라고 남깁니다. 아니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은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었는데 돌아보니 임지연 씨를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은인이라고 표현한 것이구나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지연, 이육 씨 커플은 열애설을 비교적 빨리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신 것처럼 동시에 그 주변 의식을 하지 않고 국내외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참 이게 이제 많이 바뀐 연예계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두 사람이 사귀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은 참 큰일 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솔직 연예인이긴 당당하게. 하지만 네. 개인적인 연애사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는 게 어때라는 분위기로 많이 전환이 돼서 보는 우리 그 팬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게 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두 분의 예쁜 열애 소식 저희도 응원하고요. 임지연 씨도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 불륜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배우 민지영 씨가 드디어 품절녀가 드디어 됐네요. 저는 민지영 씨는 네. 개인적으로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그 안 좋은 시나리오들만 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한 거 연기까지 아니에요. 했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비혼주의자 아니냐 이런 그러네. 오해도 네.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민정 씨 굉장히 뭐 얼굴도 몸매도 아름다운데 너무 열애설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그녀 사랑 과 전쟁의 불륜녀가 국민 불륜녀가 이번에는 어떻게 품절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쇼핑 네. 호스트 지금 보시는 김영준 씨 말빨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만. 네네. 근데 한 살 연하고요. 저분 사실 좀 얼굴만이 아니라 몸짱이고 2015년에 예능에도 나왔었는데 정말 예능감도 좋고 그래요. 이 여성분들은 이렇게 좀 예능감 있고 왜 좀 이렇게 재밌게 유머도 잘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네네. 아주 결혼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이게 다시금 왜 회자가 되고 있냐면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네. 아유 두 사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8일 2018년 연예인 1호 커플의 결혼이었지만 왜냐하면 민효린 씨, 태양 씨가 2월 3일이었으니까요. 여기 이제 신혼여행 사진. 네, 신혼여행 요 사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니까 야. 해안가인데 몰디브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래요? 네, 우리가 몰디브 소식을 전해줘서 네. 저는 몰디브를 못 가봤는데 거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군요. 자, 그 민지영 씨가 이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게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쉽지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들기도 하고. 자, 아무튼 비혼주의자였다라고 아까 홍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궁금합니다. 네, 네. 비혼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연애를 할 때 남편이 먼저 그때는 남자친구였겠죠. 그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바로 헤어짐을 결심할 정도로 정말 나는 결혼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넘게 방송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여기서 민지영 씨가 했던 그 역할은요. 거의 맨날 남편이랑 싸우고 아유. 또 시어머니랑 싸우고 시누이랑 네. 싸우고 구박받고. 남편은 외도하고 자신 또한 때로는 외도하고 아니 간접적으로 얘기만 그렇죠. 들어도 사실은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난 결혼의 네. 나쁜 점만 계속 연기를 하고 네.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은 애당초 없었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킨 데는 역시 남편의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한몫을 했습니다. 네. 열애를 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대요. 그래서 큰 수술을 했는데 그때 많은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를 민지영 씨의 부모님께 편지를 통해서 남편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특별한 이벤트를 했네. 네, 그 편지를 받은 민지영 씨의 아버님께서도 사랑한다 형균아.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가족으로 느끼고 있었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치 그러니까요.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셨네요. 네, 사랑한다는 맞아요. 말을. 이 프로포즈가 두 사람의 그냥 행복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어떤 사랑과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에 본인이들까지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에 그 사진 보신 것처럼 결혼 후에 코사무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산이면 또 많은 연예인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평화스럽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행복한 신혼생활 꾸려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맑은 소식은요. 송송 커플입니다. 결혼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근황이 전해졌네요. 송중기 씨가 그 지인의 그 청주가 고향이잖아요. 그 지인의 돌잔치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모자 쓰고 꽁꽁 목도리 둘러매고 간 거예요. 일반인 지인? 네, 그렇죠. 일반인 지인. 그래서 그 이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멀리서 추운 날씨에 와주다니 하고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자리를 뜰 때 또 지인의 팔을 따뜻하게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서 그 가는 모습에 목격자분들이 또 SNS에 올렸습니다. 정말 자상하더라. 난리 났겠네. 아주 그럼요. 돌잔치. 난리 났죠. 돌잔치에. 이거만큼 큰 선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송중기 씨가 이렇게 경조사 잘 챙기는 게 처음이 아닌데 그 동료죠. 이영은 씨가 결혼을 하는데 사실 송중기 씨가 군대에 있으니까 결혼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휴가를 내서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 휴가 중에 그 아까운 휴가 중에 사실 송혜교 씨 만날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영은 씨가 참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도 생각 못했는데 이 돌잔치가 모습이 SNS에 오르니까 제가 보기엔 송중기 씨가 나만 또 이렇게 알려지면 안 돼 생각한 것 같아요. 아내의 모습은 바로 같은 날 집안에서 일상 모습을 2장 찍었고 송혜교 씨가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진 누가 찍었겠어. 집에서 찍었는데 송중기 씨가 찍었겠네 하면서 이 찍은 사람에 대한 관심까지 높은데 사실 최근에 아이유 씨 콘서트 간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두 사람 다 꽁꽁 싸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집안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어머 결혼해도 10월 31일 날 결혼했잖아요. 2달 넘었는데도 송혜교 씨 여전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더 예쁠 시기죠. 신혼이니까. 그렇죠. 꿀 서로 떨어질 얼굴만 때예요. 보고 있어도 꿀이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송중기 씨를 정말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도 4월이 돌이거든요. 그러네요.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송중기 씨 와주실 거죠? 자, 앞으로 쭉 이렇게 예쁘게 사는 모습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예 온도에 이어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엔카의 여왕들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엔카의 여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엔카의 여왕 개은숙 씨가 세간의 화제라고 하죠. 개은숙 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개은숙 씨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은숙이라는 분을 사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정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미모를 가진 연예인이었어요. 처음에 벌써 데뷔 50년이 넘었는데 1977년에 럭키 샴푸, 그 초록색 샴푸로 데뷔를 했는데 너무 예뻐서 바로 이듬해 가수로 전향을 해요. 노래 제목이 배 타고 간님이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그리고 노래하며 춤추면 막 생각나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춤도 잘 추고 어떻게 보면 비주얼형 가수였어요. 그리고 또 82년에 일본을 갔는데 거기 요코하마 음악제에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일본 가수들도 다 제끼고 엔카 대상을 받습니다. 어머, 1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일본에서 정착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죠. 야, 지금 보시면은 77년도면은 진짜 50년이 엄청나게 됐어요. 오래전인데 그때 당시 굉장히 애띤 모습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미인이세요. 보통은 이제
가수로 먼저 하고 CF를 찍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워낙 CF를 찍고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수가 된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런데 이런 개은숙 씨가 네. 최근에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지난 연말에도 있었고, 그 전에 한 번 또 지난해 5월에도 있었어요. 네. 5월은 먼저 돈 2,500만 원이 얽힌 건데, 2014년에 2,500만 원 빌려놓고, 그걸 아직까지 안 갚는다. 내가 그래서 못 참겠다 하고 2017년 5월에 고소인이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2014년 10월에 이제 이 돈을 빌려줬다는 분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조카의 친구가 하는 Y 엔터테인먼트에 갑니다. 네. 근데 거기 개은숙 씨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개은숙 씨가 이때 2개월 뒤에 갚겠다 해서 2,500만 원 빌려줬는데 네. 갚지 않아서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A 씨와 개은숙 씨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처음 보고 2,500만 원을 빌려주죠, 선뜻? 네, 고소인 A 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네. 과거에 개은숙 씨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또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가수인데 이 외제차 사기 사건으로 피소가 되면서 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예. 개은숙 씨가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빌려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예요. 2개월 만에 이렇게 갚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을 믿었던 것인데 2개월이 지난 뒤에 돈을 갚기는커녕 깜깜무소식으로 변했다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합니다. 네. 일단 그래도 딱한 사정을 좀 배려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네. 이게 뭐 변제를 하겠다는 소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모르쇠로 능력도 일관한다. 없는 것 같아서 결국 최후의 수단인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개은숙 씨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네, 본인 얘기는 이래요. 예. 아니, 지금 내가 먼저 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좋은 뜻으로 빌려줬는데,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그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사기 혐의로 한 1년 6개월을 실형을 살았잖아요. 예. 본인이 이렇게 실형을 살면서 갚을 상황이 아니어서 안 못 됐다. 갚았을 뿐이다. 근데 나오자마자 출소하자마자 갚으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기회를 주지 않고 고소한 부분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고, 또 이제 아니 그 돈은 못 갚았지만 술집에서 노래하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언론에 얘기할 거야 약간 압박도 해왔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이 또 고소한 분이 어저께 예. 또 다시 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받아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그 2,500만 원 그 당장 이거 안 갚으면 이 외제차 사기 사건으로 철창에 갈 것처럼 얘기를 해서 또 팬이기도 했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였다. 내가 돈 못 받더라도 할 얘기는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 지금 복잡한 양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은 못 갚은 건가요? 못 갚았죠.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 이분도 화가 날 만해요. 2014년 10월이었고 지금 벌써 2018년이었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이제 1년 6개월 수영 생활을 했다고 해도 횟수로는 4년이 됐죠. 네, 이분은 이제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소인 측은 여하튼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 있었는데 수용 생활로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 꿀 당시에도 갚을 그렇게 생각이 돈 없었다. 있고 땅 있고 집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신의를 저버린 부분이 괘씸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예, 근데 이 소식뿐만 아니라 또 한 건의 피소 사건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네. 고소를 한 이 2명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6년 9월에 그러니까 개은숙 씨와 함께 동업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네. 개은숙 씨에게 650만 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개은숙 씨가 동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받았다라면서 개은숙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개은숙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해당 사건이 검찰로부터 기소 중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은숙 씨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최근까지도 팬카페 회원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과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내가 뭐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자신이 고소한 이 사람들과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었다라는 심경을 이야기해서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네요.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진실 공방이네요. 네. 네. 아까 홍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선 그 피의자 네. A 씨. 피해자죠. 그러니까 그 네, 고소한 그렇죠. 사람, 고소인 A 씨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2014년에 자동차 관련 사기와 관련된 내용, 요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바로 이 사건의 돈을 갚겠다고 그 지인한테 2,500만 예. 원을 빌렸던 건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사실 이제 그 개은숙 씨는 계속해서 이분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연예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지만 사건이 많긴 했어요. 먼저 이제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다가구 주택. 네네. 이 전세권을 이 전세를 놓으면서 사실 우리가 은행에 선순위 그 압류 금액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야 했는데 그거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리스건은 뭐냐면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네. 리스를 하는데 네. 이게 그 아무리 본인이 앞으로 돈 낼 거라고 해도 뭐 어떤 그 재정 보증이라든가 뭐 직장 근무하는 그럼요. 이런 보증서를 내야지 리스를 예. 해주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리스를 계속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그렇죠.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 개은숙 씨는 당시에 제주도에서 2억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하고 출연료를 받기로 한 계약서가 있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 외제차 이제 이 업체에서는 5년간 한 달에 382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수지만 직업이 아직은 없는 뚜렷한 활동이 없는 개은숙 씨한테 리스를 해줬다는 게 약간 불안정한 이 업체, 직업인데. 그렇죠. 예. 불안정한 직업이죠. 연예인이.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차를 리스하자마자 네. 다른 데다 담보로 맡기고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기 혐의로 된 건데 네. 개은숙 씨의 얘기는 또 달라요. 네. 개은숙 씨는 지인이 차를 리스하는데 나를 보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도와준 거고 나는 어디다 사인하라길래 그게 보증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이름으로 리스가 될 줄 몰랐다. 나는 그 차를 타지도 않았다. 또 이게 개은숙 씨의 주장인데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개은숙 씨가 실형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첫째는 제주도 계약서, 공영계약서가 가짜였고요. 둘째는 그럼 5천만 원을 누가 썼느냐 하는 부분. 네. 이 법원에서는 이걸 개은숙 씨가 썼다라고 보는 거죠. 해서 이게 1심에서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까지 갔지만 항소심을 했지만 1년 2개월형이 확정이 돼서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은숙 씨의 주장만을 다 일방적으로 맞다라고 또 보기도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요 사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년 2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그 뒤에 나와서도 이제 돈 2,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렇죠. 피해자 A 씨와의 관계가 예.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예,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예.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래도 엔카계의 여왕인데 예. 어쩌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기 사건까지 이렇게 휘말리게 됐을까요? 참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돈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럼요. 예.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예. 뭐 인기와 명예는 물론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에 일본에서 1억 원을 벌었다라고 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부도 챙겼던 가수임이 분명합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의 활약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일단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에 7년 연속 출연이라는 어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대기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가요계에 진출한 대한민국 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가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 가요계에서 성공은 곧 돈이랑 연관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벌었는데 저도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인데 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개은숙 씨가 이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내 팬카페에 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되었고요. 또 고이즈미 전 총리가 개은숙 팬클럽의 회장까지 맡았다라는 진짜요? 사실이 정말 알려지면서 대단하네요. 큰 이슈가 됐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억 원 정도로 벌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도 챙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92년에 결혼을 한 바 다 있습니다. 이뤘는데, 그러면. 네, 그래요. 네. 그런데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고 네. 이 이혼 사유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점도 있었고 또 집안일과 가수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또 남편이 사업이 또 잘 안 되는 바람에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결혼 생활이 조금
순탄하지를 못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이후 개은숙 씨가 이제 우울증,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또 하나가 터집니다. 예. 그 이제 필로폰, 일본에서 이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예.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추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추방이 되면서 본인의 일본에서의 자산이 다 동결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개은숙 씨 말에 따르면 난 다 포기했다. 이걸 어떻게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일본에서 돈도 명의도 잃었다라고 하는데 개은숙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바로 근데 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추방되는 과정에 이 전 남편 6개월 만에 6년 만에 이혼했던 네. 이 전 남편도 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은숙 씨가 그토록 때로는 어느 날은 하루에 1억 원도 벌었지만 예. 이거를 못 갖고 빈 털터리로 쫓겨난 셈이네요. 쫓겨나게 됐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 파급 효과가 너무 컸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얼마큼 잘 나갔던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갑자기 다 대환영, 그녀를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연예인들이 보통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업을 통해서 좀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네. 부동산 사기도 당하고요. 예. 기획사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 기획사 문제도 또 녹록치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예. 개은숙 씨가 본인도 후회하는 반대 그때 바로 로드 매니저였던 그러니까 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네. 예. 이제 이 필로폰을 권유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굉장한 이 우울증 슬럼프 막 이명도 오고 이럴 때 예. 그걸 좀 복용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놀라운 건 바로 다음 날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개은숙 씨는 자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네. 만나도 이런 로드 매니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도 예. 어떻게 마약을 딱 소지한 줄 알고 딱 한국에 들어와서도 바로 다음 날 체포되고 그래서 개은숙 씨는 좀 속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 말처럼 본인의 업보고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마약과 사기 혐의로 개은숙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집니다. 추징금도 따로 이렇게 선고가 네, 네. 되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벌어져요? 있나요? 수감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네. 201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아우. 비보를 접하게 돼요. 근데 개은숙 씨가 평소에 어머님과의 애정이 굉장히 각별했거든요. 어머님이 당뇨와 알츠하이머로 투병 생활을 했던 그때에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네. 강한 애정을 보이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비쳤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법무부의 배려로 2박 3일 동안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장례식에서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법무부는 2박 3일을 줬는데 본인은 영어의 몸에서 나왔지만 풀려났지만 예. 잠시라도 이게 장례식을 치르려면 시신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머니 시신을 인수할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를 상황이 됐는데 아유. 다행히 주변 분들이 예. 돈을 좀 보태주셔서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예, 장례가 무사히 끝났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다시 소송 얘기로 돌아와서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두 건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그 2,500만 원, 네. 그 외제차 갚겠다며 빌렸던 2,500만 원. 예. 그리고 하나는 그 노래, 그 카페. 그 사장한테 동업하자며 받았던 650만 원. 650만. 근데 2,500만 원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두 번째 건은 기소 중지가 됐었는데 아까 왜 뭐 나한테 연락이 안 됐다. 그 연락이 안 될 때 검찰이 이게 사건을 앞으로 조사 영원히 안 하겠어가 아니라 잠시 일시 정지를 한 거죠. 근데 개은숙 씨와의 또 이 연락이 원활해지면 이 수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다시 검찰에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 두 건의 사기 혐의가 잘 해결이 돼야 개은숙 씨의 앞날이 좀 밝아질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금액 들으셨지만 옛날에 앵커의 여왕에게 합해서 3,150만 원이에요. 큰 돈 아니고 그러니까,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복귀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는 누군가가 좀 도와주신다면 복귀해서 사실 좀
김연자 씨 요즘에 인기인데 네. 다시 한번 영광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지금 그 개연숙 씨 얘기를 하면서 김연자 씨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이 또 하나의 앵카의 그렇습니다. 영화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앵카의 여왕 예. 바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네. 됐네요. 네. 예, 뭐 김연자 앵카하면 또 이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의 최근에 노래도 워낙 히트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아모르 파티.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아모르 파티. 예, 이 노래죠. 흥겹네요, 아침부터. 네, 이렇게 아모르 파티로 요즘에는 네. 10대 친구들까지 김연자 하면 아모르 파티를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데뷔가 74년입니다. 네, 말해줘요라는 곡을 통해서 와, 데뷔를 했고요. 또 45년 전이네. 네, 오디션을 통해서 77년에 일본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발표했던 곡이요. 이미자 씨의 곡을 개사한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그야말로 히트에 히트를 칩니다. 오리콘 차트 1위에 15번이나 와. 기록을 하면서 엔카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예. 또 88 서울올림픽 폐막식 엔딩 때는 10만 명의 관중 앞에서 아침의 나라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적인 가수로까지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NHK의 홍배 가합전 이 네. 프로그램에도 네. 역시 김연자 씨가 여러 번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기도의 척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척도인 게요. 맞아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든 가수들 중에서 딱 50팀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중에서 25개 팀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뭐 트로트, 제이팝, 포크, 케이팝 다 합쳐서 그중에서 화제의 인물을 선정해서 겨우겨우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25명 중에서도 분야를 다 나누면 그렇습니다. 진짜 네.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요. 참여할 수 네. 있다는 건데. 또 일본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뭐 TV 프로그램에 늘 한복을 입고 이렇게 무대에 섰어요. 한국의 기계를 알리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자수가 박힌 한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예. 일본 극우들의 쉽지 표적이 않았을 되기도 거예요. 해서 예. 협박과 핍박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카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외부의 뭐 어떤 힘도 아니고 본인의 실력 덕분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딴 네. 얘기입니다만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쵸. 그게 좀 아쉬워요, 그죠? 예. 본인들도 이제까지 그 전통 의상 기모노 입으면서 그러니까, 또 예. 김연자 씨의 전통 의상 고수도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꼭 거기서는 뭐 그러니까요. 일본 복장을 입어야 되나? 일본이라고. 예. 뭐 그리고 다른 또 얘기였어요, 좀. 네. 네. 아모르 파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이 노래가 네. 발표된 게 2013년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목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운명의 그날 그 김연자 씨가 이제 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예. 보통 김연자 씨가 이런 트로트 가수들이 보면 그 전에 걸그룹 보이그룹 무대 뒤에 트로트 가수가 서면 이렇게 좀 팬들이 모든 팬들이 그러진 않지만 일부 팬들이 주르륵 나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엑소 팬들이 뭐 개념이 있어서든 사람이 많아서 못 나가서든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맙게도 어머 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하고 SNS에 올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역주행의 시작이 돼서 제대로 예능까지 역주행을 했네요. 섭렵하게 예. 됐죠. 네, 그러네요. 예, 이 인기로 또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도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이게 꼭 궁금한 건 아닙니다만 네, 배은숙 씨하고 비슷해요. 하루에 1억 원, 아유. 1억 번전을 날도 있고 총 합하면 100억 원. 1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환율이 한 1,100억 원, 뭐 1,000억 원이다. 예전에 100억 N인 거죠, 이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 1,400억 원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예. 자, 그런데 김연자 씨 인기가 북한까지도 퍼졌다는 건 뭔 얘기예요? 김연자 씨가 네. 평양에서 공연을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2번이나 공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김연자 씨의 팬이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 신문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왜 김연자는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북한까지 초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이 김연자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김연자 씨의 메들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와의 추억이 바로 김연자 씨로 이제 공통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초청을 받았을 때 김연자 씨가 당시를 회상해 보면서 굉장히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네네. 그때 만찬회도 열렸다고 하고요. 또 특급 열차를 보내줬는데
김연자 씨가 앉았던 그 자리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급 대우를 받았네요. 네, 그리고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금일봉도 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열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함흥. 근데 김연자 씨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실물 김정일 씨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팬이다 보니까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갔고 심지어는 자선 공연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돈 받고 오십시오 하면서 금일봉을 줬는데 현재까지 그 속에 엔화가 들었는지 한화가 들었는지 뭐 달러가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금액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서 활동하면 이게 문제네요. 전 기획사 사장이 전 남편이었는데 네. 봉투를 김연자 씨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이 화폐가 좀 가져갔구나.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네요. 예, 저게 진짜 북한 돈이 들어있었으면 정말 확 깨는 일이네. 예.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김연자 씨. 하지만 김연자 씨에게도 또 시련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과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전 남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는 성공한 삶을 분명히 누렸지만 여성으로서 또 그 굴곡진 인생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18년 여한상의 제일 교포였던 전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결혼 30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전 남편은 가수는 노래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출연료, 모든 수익들을 다 남편이 관리를 한 거예요. 거의 뭐 남편이지 갈취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이 통장을 살펴보니까 그 많던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황이 돼버렸고 아이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노래만 하고 싶으니까 남편을 믿었었고 예. 또 노래만 하면 남편이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출연료가 얼마인지 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없어진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도 참 알 수 답답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게다가 이 이혼을 망설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 한복 입은 거 보셨잖아요. 네. 본인이 이혼을 하면 이 한국 가수라는 이미지, 아유 한국에서 와서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본인이 참다가 너무 못 참겠어서 아니다. 이혼은 내 인생의 새로운 선택이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혼을 했고 또 이렇게 빈 털터리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많이 고민하셨구나. 근데 사실 들어와서도 좋지만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도 아닌데 김연자 씨의 매니저인 홍 대표와 송대관 씨가 또 욕설 문제로 부딪혔었잖아요. 최근에 서로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했지만 송대관 씨 억울하다며 명예훼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김연자 씨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김연자 씨에게 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4년 연상의 남성분과 4년째 열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뭐 당장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2019년까지 만나보고 그때 가을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전해서 뭔가 신세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 제목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모르 파티 부르니까 네. 파티 열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오피스 순위 공개합니다. 네, 5위부터 살펴보면요. 신과 함께 제와벌, 4위 인시디어스 4 라스트키, 코코, 2위 그것만이 내 세상, 1위는 염력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 1위부터 5위까지 간단하게 영화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네. 영화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1위 염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네. 물론 지금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영화는 일단 보고 판단을 해야죠. 보지도 네, 네, 않고 네. 그냥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류승룡 씨가 오랜만에 주연 배우로서 또 복귀를 한 작품이라서 심은경 많이 씨도 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요. 지금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이병헌 씨가 나왔죠. 여기서 또 박정민 씨가 거의 투톱으로 나오는데 연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3위는 코코였어요. 예. 코코는 멕시코 소년의 미겔의 이야기. 음악가가 되는 과정인데 사후 세계를 또 접하게 되거든요. 이거 되게 보고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맞아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발상이 참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미의 색채와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위는요, 인시디어스 4 라스트 키인데요.
있는데요. 이 영화는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한 남자가 영매인 앨리스에게 전하는데 앨리스가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향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있었던 정체불명의 사건을 파헤치는 그 영화인데 지금 4위에 올랐습니다. 인시디어스는 이제 시리즈잖아요. 지금 4니까. 네네. 혼자 보기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또 왠지 또 혼자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서운 건 완전히 즐겨야죠. 그리고 5위는 신과 함께 죄와 벌인데요. 야, 이거 아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1,400만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1,421만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425만이 역대 1위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시장이에요. 지금 요 2위까지 갱신하려면 약 2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와, 과연 어디까지 순위를 치고 올라갈지도 많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영화는 뭐 나태지옥, 불의 지옥, 배신 지옥 등 7개의 지옥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올해 초에 가장 먼저 봤는데 지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도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잘 살아야 될지 계획도 하게 되더라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이제 명확한. 그래서 이제 그 판타지가 좀 재미있는 이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영화를 즐겨보시는 영화광 홍 기자님.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개봉할 영화 중에는 저는 흥부 추천드릴게요. 바로 그제 그 이제 시사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월 24일 날 개봉할 거지만 2월 14일에 개봉할 거지만 그 여기 저는 딱 첫 번째 포인트가 김주혁 씨가 나와요. 네, 그의 생전의 모습. 근데 이 여기서 조혁이란 인물인데 그 백성들을 구휼해요. 본인도 가난하지만 근데 그게 그 김주혁 씨의 선함, 반듯함 이런 본인의 인생을 바탕으로 연기를 하니까 이 연기가 더 돋보이고요. 지금 정우 씨 보이잖아요. 이 응답하라에서 껄렁껄렁한 쓰레기 그 의사 역처럼 굉장히 이 음담패설 그 소설가로 나오는데 그 소설가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세상을 변화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아니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 얘기의 흥부전이 어떻게 접목됐을까 이겁니다. 가난하다고 언제까지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자 될 수 있고 부자라고 언제든 사람을 깔보지 마세요. 언제든 박에서 도깨비 나와서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 얘기를 어떤 현 시대의 희망을 찾는 영화로 연결시켰다는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 김주혁 씨는 이제 방자전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이제 유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독도 편집하면서 많이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상영관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면 더부룩하고 안 먹으면 쓰리고 속 편할 날이 없으시다고요? 위벽에 염증이나 구멍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더욱 주의해야 하는 위 건강 제대로 지키는 법 알아봅니다. 벌써 석 달째 병원을 찾고 있는 김소양 씨. 처음에는 조금 빈속에도 속쓰림 증상이 심하고 해가지고 약국에서 좀 약을 사서 며칠 정도 복용하다가 증상이 계속 안 낫고. 이런 증상에도 신경성이라고 생각해 방치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위험이 심해져 위벽이 깊게 파이는 위궤양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막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여기 조금 막 비틀듯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 증상이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폭스림이라고 해서 위산이 과다할 때 되는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로 우윗배, 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오심이나 구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장 질환의 원인으로는 흔히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을 떠올리시지만 혹시 날씨가 추워지면 유독 소화가 안 되지는 않으셨나요? 연일 계속되는 한파도 위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신체 운동량이 적어서 우리 위와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소화효소 분비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잘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위궤양이 발생되는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균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름만큼 정말 익숙하시죠?
보통 사람 간에 전염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산 속에서도 죽지 않은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이 내뿜는 독성이 위 점막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거에는 항생제가 쓰이는데요. 평소 항생제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 반응률이 80%에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헬리코박터균 제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험 진단을 받은 김도희 씨. 그동안 바꾼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식단을 알아보기 전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구를 조금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검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숨을 훅 불기만 하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 속에 있다면 날숨에서 특정 성분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김도희 씨의 검사 결과를 볼까요? 일단 0이 나왔습니다. 좋은 거겠죠? 수치를 보았었을 때 0에서 25 미만인 경우는 0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거죠.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이 말은 헬리코박터가 박멸이 되었다, 제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를 박멸하는 데 도움을 준 식단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자, 이겁니다. 이건 마늘 아닌가요? 네, 저는 하루에 한 끼는 마늘을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요리 조미료로 빠지지 않는 마늘. 그 마늘이 헬리코박터균을 잡는다고요? 실제로 식물의 헬리코박터균 제거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마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김도희 씨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마늘을 밥솥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어보니 밥알 사이에 잘 섞인 마늘이 보이시나요? 바로 마늘밥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생마늘일 때는 2.77이지만 고온에서 60분간 조리하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늘의 매운맛도 사라지고 영양도 더욱 높아지는 마늘밥에 이어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즐겨 먹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재료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통마늘을 담은 그릇에 물을 절반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익힌 후에 숟가락으로 으깨줍니다. 사과는 곱게 갈아준 후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이제 서서히 정체가 보이시죠? 바로 마늘잼입니다. 마늘로 잼을 만든다니 조금은 생소한데요. 사과가 특유의 향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늘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을 잡아주는 또 한 가지. 언뜻 보기엔 기름 같은데요. 김도희 씨는 매일 하루 2번 공복 상태에서 이것을 딱 서너 방울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합니다. 물에 섞는 기름이라니 대체 정체가 뭐죠? 메스틱 오일이에요. 메스틱 오일이라고요? 메스틱이란 메스틱 나무의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에선 5,000년 전부터 소화불량, 위궤양 등의 메스틱을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메스틱은 자이리톨, 프로폴리스와 함께 세계 3대 천연 항생 물질로 꼽히는데요. 식물이 본인들의 표면에 침투하는 세균들을 억제하는 항균력이 있는데요. 이런 항균력이 헬리코박터에도 작용해서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에 메스틱을 넣고 24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소량의 메스틱도 헬리코박터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메스틱 오일은 물에 잘 섞이기 때문에 어느 음료에든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액체 상태일 때 효과도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작게 만드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작거나 액상인들이 조금 더 소화 흡수가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더욱 위협받는 위. 천연 항생제 마늘과 메스틱으로 지켜주세요. 2월 7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